아이고 허리 쑤셔. 일단 집으로 좀 들어가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작정하고 찾아온 듯 짐이 한가득이더군요. 어머니, 이건 다 뭐예요? 옷을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요즘 허리며 무릎이며 안 쑤시는 데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집에서 푹 쉬어야 한다더구나. 근데 지금 집은 너무 좁고 추워서 오히려 더 병이 나는 기분이야. 그래서 당분간 여기서 지낼까 하는데 괜찮지? 너도 기정이 그렇게 된 뒤로 많이 외로웠을 거 아니니? 네? 그치만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제가 얼떨떨해하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갑자기 확 인상을 쓰면서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내가 우리 아들 집에서 지내겠다는데 이렇게까지 말이 길어져야겠니? 잔말 말고 안방으로 안내해.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늘 아들에게 절절 매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게 숨겨진 본 모습이 아닐까 싶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벙찐 사이 혼자 안방에 짐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프다, 방이 더럽다 하면서 저를 수족처럼 부리더군요. 어쨌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였기에 저는 고분고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 사고로 정신이 없어서 집이 엉망인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선물해준 옷이며 가방을 멋대로 꺼내 쓰는 건 기본이고요. 걸핏하면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예, 나 친구들하고 마실 좀 나갔다 올 테니까 100만 원만 줘. 100만 원이요? 제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요, 어머니. 누가 네 돈 달래? 내 아들 돈 달라고, 내 아들 돈. 그게 네 거야? 내 아들 거지? 남편 돈은 제가 함부로 못 꺼냈어요, 어머니. 다 회사 돈이잖아요. 제가 곤란해하면 시어머니는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반 송장돼서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럼 그 아까운 돈을 그냥 다 썩혀? 어디서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부부가 쌍으로 똑같이 돈 가지고 갑질이야, 갑질이. 내가 기정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걔 낳고 키우고 뼈 빠져라 고생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줄 때까지 난리를 쳐서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드렸죠. 그런데 그게 신우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에요. 다음 날 신우이 부부가 집으로 찾아와 사업 자금을 좀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남편에게 계속 투자 좀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노리고 찾아온 거였어요. 참 너무하다 싶었죠. 아가씨,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일어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빠가 언제 일어날 줄 알고요. 그리고 막말로 오빠가 일어나도 그 돈을 주겠어요? 오빠가 우리한테 참 너무했던 거 아시잖아요.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쩜 그렇게 야멸차고 치사한지. 한 달에 300 생활비 주는 걸로 얼마나 생색을 냈는지 알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참나.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군요. 300이 어디 누구 집 애 이름인가요?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식구들한테 돈을 나눠줘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자기 오빠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전 모르겠고 앞으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곧 남편 면회 시간이라 먼저 나가볼게요. 새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전 매달리는 아가씨를 뒤로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꼼짝 않고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이런저런 말을 걸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제 드레스룸을 연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드레스는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있었어요. 비싼 코트며 액세서리, 가방 같은 게 모조리 다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
제 드레스룸에 누가 들어왔었나요? 너무 놀라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 넌 잘 안 쓰는 것 같길래 화정이 다 줬다. 어떻게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참나, 그게 네 거니? 다 내 아들이 사준 거잖아.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는지.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남편이 있을 땐 찍소리도 못하더니 사람이 어쩜 이렇게 바뀌나 기가 막혔죠. 하루빨리 남편이 눈을 떠서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랬어요. 하지만 2달여가 흐르도록 남편의 상태엔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 면회를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수선집에 옷을 맡겨놨으니 찾아오라고요. 면회 끝나고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얼굴만 보고 돌아오는 게 다면서 하루쯤 빠지면 덧나니? 나 당장 내일 입어야 하는 옷이니까 지금 바로 찾아와. 결국 전 남편 면회를 포기하고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날이 수선집 쉬는 날이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결국 고민하던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다른 새 옷을 하나 사주면 잠잠해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병실엔 이미 먼저 온 손님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언제 온 거냐고 아는 척 하려던 저는 멈칫했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꽂혔거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방법이 있니? 아우, 난 못하겠어. 엄마가 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분위기에 전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한참을 더 실랑이를 하더군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이거 살인이잖아. 얘, 살인은 무슨? 못하겠으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마침내 시어머니가 남편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제야 전 두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산소 호흡기를 때려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더군요. 전 핸드폰을 집어넣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이 사색이 돼서 뒤로 물러서더군요. 너 언제 왔니? 면회 왔는데 네가 없어서 찾으러 나갈까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내가 뭘? 지금 산소호흡기 떼려고 하셨잖아요. 다 봤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던 것도 잠시, 곧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언성을 높였어요. 얘가 미쳤니? 내가 우리 아들 호흡기를 왜 떼?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안 그랬다니까? 얘가 아주 생사람을 잡네? 내 아들이 나 무시한다고 이제 너까지 나 무시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흥분한 시어머니는 대뜸 제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그래, 너 오늘 아주 잘 걸렸다. 그동안 집에서 펑펑 놀면서 우리 아들 돈 쓰는 게 아주 눈꼴셨는데, 야,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 나도 못하고 있는데, 어? 평소 제 성격이었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텐데 제 남편을 죽이려던 꼴을 보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전 그대로 똑같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자꾸 말 돌리지 말고 지금 우리 남편 죽이려고 했죠? 맞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어? 이게 당장 이 손 놓지 못해? 어머, 엄마 괜찮아?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그 손 당장 못 놔? 소란이 일자 병실 밖에 있던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병실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간호사 한 명이 몸싸움을 벌이던 저희 세 사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흥분해서 제 머리채를 끌어잡고 있었고 저도 지지 않고 시누이의 멱살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침대맡에서 환자 상태를 지키던 간호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간호사의 말에 저희 세 사람의 소나귀에서 동시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제 남편이 깨어났다는 건가요? 전 깜짝 놀라 남편이 누운 침대 쪽으로 허둥지둥 다가갔어요. 믿을 수 없게도 남편이 두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내분이신데 알아보시겠어요? 남편이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여보... 그대로 남편 쪽으로 무너져 흐느끼는 사이 간호사가 의사를 호출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남편분이 의지력이 대단하시네요. 내일까지 지켜보다가 별 이상 없으면 바로 일반 병실로 옮깁시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아마 재발이 저려 도망친 것 같았죠. 뒤쫓아가서 잡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남편의 회복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증거가 제 손에 있으니 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하는 것도 남편의 몸이 완전히 회복된 뒤에 하자고 결정했죠. 일반 병실로 옮긴 뒤 남편은 더욱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젠 저와 일상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을 정도였죠. 아직 걷는 건 무리였지만 그것도 재활치료를 받으면 차차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늦었지? 돌아왔으니까 됐어요. 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는 나 혼자 두고 가버리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당연하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남편 옆에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했어요. 혹시라도 잠깐 자리를 비운 새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걱정이었지만 그때는 남편을 잃었던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기 전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정신을 차리자마자 비서에게 부탁해서 바로 회사 일부터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저와 팀장님이 퇴원하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렸지만 막무가내였어요. 2달 가까이 누워 있었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수는 없지. 회사 잘못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밥줄이 끊기는 건데.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해요.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도 남편은 재활치료를 앞두고 결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제가 서류를 막 빼앗아 들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 일어났다는 소식 들으신 거예요? 하고 먼저 말을 걸더군요. 분노한 저는 그대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시가 식구들을 막아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온 거예요?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척을 하더군요. 아가, 그땐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이 늙은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내몰 수가 있니? 오해는 무슨 오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제 남편 산소호흡기 떼려고 하셨잖아요.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제 말에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당신 퇴원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설마 이 뻔뻔한 인간들이 직접 제 발로 여기 찾아올 줄은 몰랐어. 괜찮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전 남편에게 제가 그날 목격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경악하던 남편은 이내 야차 같은 얼굴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부부를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 사실이에요, 어머니?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 부인 말은 믿고 너 배 아파 낳아준 이 애미 말은 듣지도 않는 거니? 내가 어떻게 널 죽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길래 좀 닦아주려던 걸 새아가가 멋대로 오해한 거야. 맞아, 오빠. 그때 나도 거기 있었어. 그냥 땀 좀 닦아주려던 걸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지. 새언니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오빠가 우리한테 다달이 돈 보내주는 게 아까워서 저러는 게 아닐까 싶다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정말 기가 차더군요. 전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정말요? 정말 저희 남편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라니까? 너 계속 이렇게 사람 모함하면 나도 더는 가만히 못 있는다? 이대로 바로 경찰서 가는 수가 있어. 경찰서요? 좋아요. 가요. 경찰들 앞에서 누구 말이 맞나 따져보자고요. 전 두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증거가 버젓이 있거든요. 전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이걸 공개해도 되는 건지 망설여지더군요. 이미 시어머니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은 남편인데 제가 거기에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을 죽이려고 한 여자였어요. 없는 이만 못한 엄마였죠. 고민하던 저는 그대로 핸드폰 속 녹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만행을 두 눈으로 확인한 남편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저 이 영상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전 그대로 몸을 돌려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이 화들짝 놀라서 저를 붙잡더군요. 가긴 어딜 가요?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왜 자꾸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들어? 서방님은 그대로 저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렸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질끈 감자 저만치 서 있던 시어머니가 얼른 핸드폰부터 뺏어! 하고 외치더군요. 그러자 서방님이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멈춰요. 제 아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둡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감옥에 쳐넣고 콩밥 먹일 거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세요. 카리스마 있는 남편의 말에 서방님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내 남편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니? 맞아, 오빠. 당장 우리 남편 사업이 넘어가게 생겨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이가 나 몰래 사채에 손을 대는 바람에 회사까지 사채업자들이 쳐들어와서 깽판을 부리고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정말 못 들어줄 변명이었습니다. 전 그대로 달려가서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시누이의 뺨도 똑같이 때려줬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내 남편을 죽인다는 게? 그러고도 당신들이 엄마고 동생이야? 짐승도 자기 새끼는 지킬 줄 아는데 당신들은 짐승만도 못해.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내 남편 죽이려고 한 거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거야. 남편이 갑자기 그런 저를 등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어느새 남편은 울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달래주면서 남편은 시가 식구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요. 날 죽이려고 한 걸 덮어주는 게 내가 당신들에게 가족으로서 베푸는 마지막 호의예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요. 연락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영상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예요.
남편의 말에 시가 식구들은 그대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쳤어요. 남편은 시가에 대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중단했고요. 그대로 가족의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아는 시가 식구들은 차마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도 하지를 못하더군요. 대신 시어머니가 제게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어요. 집도 도련님 회사도 전부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고 남은 건 빚뿐이라면서 어제부터 밥도 굶었다고 제발 100만 원이라도 보내달라고요. 저는 제가 설마 제 남편을 죽이려고 한 살인 미수범에게 돈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법정에서 만나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매몰차게 끊어버렸습니다.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빚쟁이들을 피해 친척집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살고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남보다 못한 사람들이니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일까요? 남편은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에도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지만 사고 이후로는 더더욱 가정에 충실해졌죠. 특히 아이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났을 때 의식 잃으면서 제일 후회됐던 게 뭔 줄 알아? 당신이 난임 병원 가자고 한 거 미룬 거였어. 혼자 남겨질 당신을 생각하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 그리고 만약 아이가 있었더라면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애가 있으면 그 여자한테는 재산 분할 권리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멍청했어. 우리 내일 당장 병원 가자 여보. 아이 갖자고.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의 정자가 좀 약한 편이긴 했지만 임신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더욱 열심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고요. 이듬해 함께 찾아온 쌍둥이 남매의 부모가 됐습니다. 쌍둥이 육아가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나름 만반의 대비도 했는데 실전 육아는 역시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요 몇 년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마 남편과 시터 이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동안 문화센터에서 베이킹 수업도 듣고요. 때때로 남편 점심시간에 맞춰서 짧은 데이트도 즐기고 있어요. 부부끼리 오붓하게 보내던 신혼 시절은 완전히 끝났지만 아이들과 북적북적 보내는 지금도 참 만족스럽습니다. 가족들끼리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면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는답니다.